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요 문제들 풀면서 요 학습한 내용들 정리하고 교과서 340, 341페이지에 나온 학습활동도 함께 풀이해 볼게요. 제일 먼저 풀이할 학습지는 요거 태평천하 학습지 한번 꺼내 보시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풍자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당시 왜곡된 식민지 현실에 대한 풍자 맞고요. 그죠? 2번 반민족적이며 친일적인 행태에 대한 풍자. 그렇죠. 윤직원 영감의 이런 반민족적이면서도 친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인물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기적이며 욕심에 눈먼 인물에 대한 풍자. 그렇죠.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부정적인 일제강점기에 헌신하는 그런 인물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한 풍자.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가가 풍자하려고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5번, 식민지 현실에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현실에 대한 풍자. 맞습니다.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들, 그죠? 그 다음에 손자, 종수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개혁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현실 또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산계층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인물들을 비판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윤직원 영감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그죠? 가족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 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등장인물을 희화하고 있고, 그죠? 2번. 판소리 사설 문체를 계승한 인물 행위를 서술하고 있고, 자, 3번.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글쓴이가 지향하는 인물상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사람은 종학이잖아요. 그죠? 이 종학인데, 이 종학이는 전면에 지향하는 인물은 종학인데 종학이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보로서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 서술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오히려 이 글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서술자가 풍자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4번, 5번에 대해서 4번, 5번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글쓴이가 지향한 인물상을 구현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서술자가 윤직원을 대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은 그 판소리 사설 형식의 문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사건을 전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평가자 역할을 하고 있죠. 판소리 청자처럼.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해 끊임없이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때요? 3번이 되겠죠. 그죠? 경어체를 써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듯 하지만 그죠? 중간에 서서 전달하는 듯 하지만 비판적인 의도를 아주 잘 열심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시면은 판소리 사설과 유사한 문체 특징을 보인다. 문체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적극적으로 작중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맞죠. 그 다음에 사건을 요약 정리하고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직설적인 말투로 주인공을 비판하기에 효과적이고 근데 5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아니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도로 드러내고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시면은 6번 이 소설의 서술자와 보기의 말뚝이가 사용한 경어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 그리로 다니느냐 하니까 예의하고 요거 우리 쌤이랑 수업 같이 했었죠. 그죠? 요거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경어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어때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경어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듣는 사람의 거리로 가까워지지만 풍자 효과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경어체를 사용하여 청자인 양반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건 아니게 되겠죠. 그죠? 소설의 경어체는 작중인물을 조롱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지만 그 4번에 보시면 경어체를 사용한 청자인 양반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봉산탈춤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봉산탈춤 육가장 양반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선 후기 평민의식의 성장을 보여준다. 2번 구성상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통일성 아니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 제담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내용을 받아서 내용이 이어지거나 그런 유기적인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은 문제예요. 전체 과정이 긴밀하게 연속되는 하나의 줄거리를 아니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구조라 그랬죠. 3번 보시면은 이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1번 양반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다가 번복하기를 반복하는 재단 구조. 그쵸? 맞고 말동이가 조롱을 번복하고 나서 함께 춤을 춤으로써 갈등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3번 봉건 질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양반 집단과 이에 맞서 정하는 민중 집단 사이의 갈등을 담고 있다. 봉건 질서 권위를 유지하는 양반 집단,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양반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지? 그들의 어떤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능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평민의식이 성장하고 있던 조선시대 후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양반의 무능과 허세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1, 2, 3, 4, 5번 중에 열거와 비속어 등을 적절한 구사에 의한 골개미, 웃음, 언중유골이라고 했죠. 웃음 속에 비판이 들어있는, 하지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비판의식의 사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고, 5번 보시면은 요거는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은 양반을 조롱한 대사가 아닌 것은 요것도 쌤 다 설명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 3번은 보면은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물장을 두문두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 내가 쉴 곳을 말하는데 어때요? 이 문을 하늘로 낸 새처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바닥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누워 자는 그런 곳을 말하죠. 양반이 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번드러지게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5번은 취바리에 대한 건데 취바리가 힘이 굉장히 세서 내가 잡아올 수 없습니다.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전령이 있어야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반을 조롱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6번에서 다에서 말뚝의 대사 거리가 먼 것은 다를 보시면 다가 뭐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게 그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모여 있고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말뚝이가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건네는 장면이죠. 그죠? 이거는 마치 판소리의 창자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공연을 하는 것인데 요건 우리 그 봉산탈춤에서는 잘 살펴볼 수 있지만 서양극에서는 무대와 객석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도 이렇게 높고요. 그죠? 높고 밑에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말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걸어서도 안 돼요. 그죠? 그 공연을 보는 관객들도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7번 A에서 이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A, B, C, D, E 중에서 살펴보시면 나머지는 다 양반인데 그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요 양반들은 누굽니까? 요거는 구경하는 관객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관객을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D의 양반과 같은 것은
이 양반들, 아니 이 사람들, 그죠? 아니 이 사람들, 이 양반들, 그죠? 그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들, 아니 이 양반이 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아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답은 2번이 되겠죠. 요거는 2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양반,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기도 문제가 또 있죠. 그렇죠. 9번에. 자, 나의 밑줄 친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수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이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그러지 말고 양자에 개다리 소반자를 쓴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2, 3, 4 맞고 말뚝이 양반의 비를 맞추고 있다? 아니죠.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말을 엮어가는 방식이 나의 계잘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이거는 언어 유희라 그랬죠. 동음이해를 통한 1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그 말의 어떤 그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한 것은 1번, 3번, 4번, 5번이 맞는데 2번은 원사는 첩첩첩, 태사는 주춤. 이거는 요거 이렇게 대꾸되고 있는 그런 어떤 말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볼 거는 자 4번 340페이지에 보면 교과서 340페이지에 보면 춘향전과 비교하여 표현상의 측면에서 드러난 한국 문화의 전통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춘향전의 다음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 태평천하에서도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술자의 개입을 묻는 문제예요. 개입하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이나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는데 춘향전에 보면 반생 아이고 뭐 반은 죽고 반은 살았구나 이거 한 거와 그다음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라는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그 심리까지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윤직원의 아들이 이렇듯 부르지 않은 걸음을 안방에 들어서 온 것을 이상타 꼬집는 소리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 요렇게가 서술자의 개입이 잘 드러난 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이가 딱 바꾸면 참 맞겠죠. 이런 설명도 마찬가지고 서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여선 식구가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것도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서술자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춘향전과 태평천의 서술자가 본관 사또 윤직원 아주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그 묘사해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죠. 전면에 내세운 인물 특히 윤직원 영감에 대한 묘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이 둘 인물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 두 서술자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굉장히 과장, 왜곡, 비꼼 등을 통해서 풍자의 태도를 근데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묘사하고 그런 어떤 비판을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실제로 어떤 비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비극적으로 그리는 작품들도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진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불을 지르러 그 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나를 세우는 그런 대립적인 묘사를 드러낸 작품들도 있지만 요 작품에서의 서술자는 이제 웃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비판적인 대상에 대해서 과장, 왜곡, 비꼼을 통해서 풍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소설 이게 이제 한국문화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볼 때 현대 소설에서도 비판해야 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서술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해서 비판하지만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풍자하는 서술도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태평천하고 우리 드라마를 살펴봐도 뭐 사이코패스를 묘사할 때
아주 어떻습니까? 진짜 사이코패스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뭐 보이스 같은 그런 드라마들 있죠. 그런 드라마들 보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하지만 뭐 빈센조라든지 아니면은 원더우먼 이런 데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그죠? 그 왜곡하고 그다음에 과장하는 그런 언사 행동들을 통해서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도 현대 작품들에도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요런 그 한국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시간 수업인데 오늘은 굉장히 짧죠. 요거는 간단하게 읽고 요거는 계약 그 온라인 끝나고 월요일에도 혹시 뭐 그 강의를 못 들은 사람은 잠시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어보고 들으시고 그 요거를 완료하면 선생님이 출석을 인정할 테니까 그렇게 반드시 문제를 꼭 풀어보고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만흥 요거 작품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1번 보면은 자, 만흥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1수에서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1수에 보면은 산수간 바위 아래 어때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맞죠? 내가 머무르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띠집을 짓는 머무르는 공간인데, 육수에서는 보시면은 육수는 뭡니까? 강산이 좋단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곳은 이제 임금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공간이죠. 강산은. 그죠?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은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고, 띠집은. 그 다음에 강산은 임금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각 시상이 전개되는 공간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두 번째 보시면 이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내는 소재. 이수에서는 보리밭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구체성이 드러난 소재 뭐 될 수 있겠죠. 물가도 맞고, 그죠. 그런데 삼수에 보면은 잔들고 혼자 앉아 술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는데, 이거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내가 직접 보고 마시고 있는 소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2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3번은 너무 쉬워요. 이수에서 제기된 설이 된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오수에선 부러울 줄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해소된 것 그런 내용은 없죠. 그죠? 그냥 뭐 부러울 줄이 없다, 부러운 것이 없다 이 뜻이고, 의문이고 해소 이런 연결은 잘못된 것이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대한 부정 이런 건 없고, 5번에서 삼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이것도 좀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죠. 삼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반갑다. 그죠? 감각적 표현을 통해,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갑자고 하여도 하일 없어라. 임금님의 은혜를 갑자고 하여도 할 수 있는 일 없다. 이건 감각적 표현으로 구체화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어렵지.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의 수능에 준하여 출제가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렵긴 하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요. 1번을 이 시조의 작자가 선생님께 다 설명을 적어놨어요. 뇌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뇌는 어때요? 산이죠, 산. 내가 이 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죠?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싶다. 님도 좋지만 이 산에서 지내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1번에 평조 한 잎에 백운이 절로 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시조 하나를 읊으니 흰구름이 절로 존다. 내 시조가 얼마나 좋으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술적으로 아주 몰입한 경지를 설명한 것이고, 이 한 줄만으로 좀 해석이 어렵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되고, 아히야 무릉도원이 어디매요 난 옌가하노라. 이거는 지리산에 가서 이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무릉도원은 뛰어난 경치를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 아시죠? 사고는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 거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경치를 말하는 거고, 말 없는 청산이요 태없은 유수로다. 이것은 말이 없는 청산이고 모양 없는 물인데 자연의 웅장함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내 집안으로 들여놓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 강산에 둘러싸여 사는 삶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쉽고 교독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이게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안빈낙도 뭐 자연 친화 맞고, 절치부심이란 건 뭐냐면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인다. 즉 이를 갈면서 내 원한을 품다.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절치부심이다. 답은 4번입니다. 요 4번에는 왜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문제풀이를 모두 끝냈습니다. 다 잘 보시고 한번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